13만 2,300달러, 인구 65만 명, 제주도 면적의 1.4배인 작은 국가 룩셈부르크의 1인당 GDP입니다. 우리나라의 4배에 달할 정도로 경제 부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중산층의 소득을 가늠할 수 있는 중위소득 역시 최상위권으로 적은 인구수로 인한 착시 효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 오늘날 대표적인 국제금융산업 중심지이자 유럽에서 금융기관들이 가장 집중된 국가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룩셈부르크는 어떻게 금융강국,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룩셈부르크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룩셈부르크는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유럽의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아주 작은 국가입니다. 인구수 65만 명으로 제주도 인구보다도 적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의 입지는 절대 작지 않죠. 사실 19세기 이전만 해도 룩셈부르크는 작고 가난한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지형의 특성이 매우 불리했는데요. 유럽의 강대국 한가운데 위치해서 외세 침략이 빈번했고 내륙국인 탓에 해양으로의 진출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 룩셈부르크의 역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와의 국경지대에서 대규모 철광산이 발견된 겁니다. 마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제조업이 확산되던 시기였던 터라 룩셈부르크는 더욱 적극적으로 광산 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죠. 그 결과 철강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1910년대 세계적인 철강회사 아베드가 탄생하면서 룩셈부르크 경제는 대폭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아베드는 현재 세계 최대 철강회사인 아르셀로미탈의 전신이기도 하죠. 철강 산업으로 급성장한 룩셈부르크는 1951년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창단 멤버로 참여합니다. ECSC는 오늘날 유럽 연합의 모태로 유럽 국가의 석탄과 철강 자원 공동 관리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렇게 6개국이 조약에 서명하면서 출범했습니다. 인접국가와 유대를 굳건히 하며 경제 강국으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하지만 1960년대 룩셈부르크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중심 산업이었던 철강 매장량이 감소했고 1970년대에는 오일 쇼크까지 맞물리면서 철강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전체 GDP의 60%를 차지했던 철강의 비중은 1970년대 30%, 1985년 10%로 뚝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는 국민들의 대규모 실직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룩셈부르크는 차세대 산업을 발굴해야만 했고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바로 금융업에 뛰어든 거죠. 1970년대 오일 쇼크 등으로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엄습하자 자원 빈국인 룩셈부르크는 서비스 기반의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작은 영토, 내륙국의 악조건으로서는 다른 나라와의 제조업 경쟁에서 승산이 없다고 본 겁니다. 때문에 룩셈부르크는 금융업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빠르게 재편했고 1980년대부터 금융 강국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현재 룩셈부르크의 산업 중 86%는 서비스업이고 2018년 기준 GDP의 약 30%를 금융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업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지리적인 이점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언급했듯 룩셈부르크는 유럽 경제를 이끄는 강대국들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죠. 룩셈부르크 정부는 이 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다국적 대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와 투자 확대로 이어져서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친기업 정책이었죠. 룩셈부르크는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내놓게 됩니다. 법인세는 29%로 주변 국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정부가 각종 공제를 해주면서 기업의 실효세율은 큰 폭으로 낮춰준 겁니다. 특히 기업의 지식재산권 수익에 대해서는 80%를 감면해주고 부가가치세도 15%로 유럽 연합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했습니다. 아마존과 이베이, 스카이프, 글로벌 대기업들이 룩셈부르크의 유럽 본부를 둔 이유이기도 합니다. 룩셈부르크의 지형적 특성은 인적 자원을 갖추는데도 매우 유리했습니다. 유럽연합 설립 이후 국경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외국인이 됐고 다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동 환경을 개선해 해외 인력 유입을 유도했습니다. 최저임금만 보더라도 2023년 기준 13.8유로로 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 철강 산업으로 교통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서 국경을 오가며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것도 큰 이점으로 작용해 외국 인재 유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지리적 특성, 다문화적인 사회, 노동 환경은 외국 인력이 정착하기에 용이한 조건이었습니다. 그 결과 룩셈부르크 노동자의 70%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상공회의소 국제부 이사는 이런 현상을 천년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섞이며 국민 대다수가 적어도 두세 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적 자본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 이런 환경에서 금융산업을 키우면 고용 유발 효과나 성장 속도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룩셈부르크의 정책들은 어두운 이면을 갖고 있었죠. 특히 금융에서는 철저한 개인 금융거래, 비밀 보장 원칙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어서 조세 회피처라는 굴욕적인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가디언은 룩셈부르크의 조세 회피 제공 서비스가 산업적 규모라고 비판했고,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는 포춘 선정 500대 기업 가운데 170개 이상이 룩셈부르크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 340곳이 룩셈부르크 조세 당국과 밀약을 체결해서 세금을 탈루했다고 폭로하기도 했었죠. 물론 정부는 명백한 합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낮은 세율을 다국적 기업들이 활용해서 조세 회피 또는 세금 회피를 시도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룩셈부르크의 시선은 이제 우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주요국들이 앞다퉈서 달을 넘어 화성 탐사까지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룩셈부르크도 향후 성장 동력을 우주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우주 탐사에는 막대한 돈이 들지만 이 작은 국가는 선택과 집중을 택했습니다. 초반에는 인공위성 사업에 중점을 두었지만 최근 우주 광물 채취에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 2016년 유럽 최초로 지구에서 수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 소행성에서 희귀 자원을 캐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우주 자원 채굴 기업의 대주주가 되었죠. 우주국 설립을 주도한 에티엔 슈나이더 룩셈부르크 부총리는 지난 2019년 한국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룩셈부르크는 작은 나라지만 그 어떤 나라보다도 우주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크다고 생각한다. 19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나라였지만 철강과 금융산업으로 부유한 나라가 됐고, 이제는 우주에서 미래산업의 원동력을 찾고자 한다. 실제 정부 지원이 이어지자 인공위성을 운영하는 글로벌 통신위성 서비스 업체 등 60여 개 기업과 공공연구소가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두고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소국에서 경제 대국의 자리에 올라선 룩셈부르크. 혁신적인 시도를 이어가며 차세대 성장 동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철강과 금융, 우주산업까지 빠른 체질 변화에 앞장서는 룩셈부르크. 그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월드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